안녕하세요, 여러분. 늘 몰래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요즘 아이를 갖기 위해 삼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30대 유부녀예요. 오늘 문득 남편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다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쑥스럽지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운영하셨고요. 어머니께서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문방구 딸이었던 저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답니다. 문방구에 가야 하는 친구들은 항상 방과 후마다 저를 찾아왔거든요. 너희 집에 24색 색연필 팔아? 너희 집에 분홍색 필통도 있어? 친구들은 알면서도 굳이 저를 데리고 문방구로 향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꼭 간식거리 하나씩이라도 손에 쥐어주시곤 했거든요. 그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의 딸이라는 점은 친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간혹가다 어머니께서 근무하시는 어린이집을 나온 친구들이 먼저 아는 체를 해오기는 했지만 딱히 그렇다 할 즐거운 이야깃거리는 없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좋았고 저희 아버지가 좋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였을 정도로 저는 두 분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행복한 딸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몸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어머니께서 한참 동안이나 나오질 않으셔서 걱정된 아버지께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두 볼이 붉어진 채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소근소근 무어라 대화를 나누셨고 아버지께서는 헉하고 깜짝 놀라는 소리를 내시더니 서둘러 차키를 가지고 어머니와 집을 나서셨어요. 수연아, 엄마 아빠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때 더 중요한 건 내일까지 해야 하는 학교 숙제였죠. 아버지께서 놀라는 표정을 지으신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에 심각하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숙제에 몰두했지요. 그런데 숙제를 다 끝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조금씩 신경 쓰였어요. 그렇게 일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다 함께 TV를 보며 거실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께서 제게 내밀어 보인 사진을 보고 저는 놀라움에 망부석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 수연이 동생 생겼어. 까만 바탕에 흰색으로 희끗희끗 표시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동그란 것이 글쎄 제 동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임신을 하신 거죠. 그때는 철이 없어서 동생이 생기는 거라고 마냥 좋아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39세였으니 고령 임신의 위험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걸 몰랐던 그때 저는 드디어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했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어쩐지 자주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마 어머니의 몸 상태를 걱정해서 그러셨던 거겠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답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어머니의 태교를 도왔어요. 저도 어디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임신을 하면 몸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아.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몽땅 도맡아 했었어요. 매일 저녁은 아버지께서 요리사가 되어
식탁엔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들로만 차려졌어요. 어머니의 뱃속엔 그렇게 온 가족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배가 제법 불러오고 아이가 태어나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평범했던 어느 날, 방학을 맞이해 빈둥빈둥 거실에 누워있던 저를 데리고 어머니께서 시장으로 향하셨어요. 새콤한 자두가 먹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시장 가서 갓 튀겨낸 어묵을 얻어먹을 생각에 저도 신이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 손을 잡고 같이 시장에 나가셨던 어머니께서 한참 장을 보던 도중 갑자기 시장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마, 사람이 쓰러지니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저의 곁으로 다가오셨고 당황해서 어머니의 고통스러워하는 얼굴만 쳐다보며 그저 엄마하고 외치기만 하던 저를 대신해 한 아주머니께서 다급하게 주변에 말씀하셨어요. 어머, 초록 어린이집 선생님 아니에요? 잠깐만. 여보, 얼른 핸드폰. 119 불러야겠어. 선생님이 하혈을 해. 소란스럽고 분주한 사람들 틈. 차가운 시장 바닥에 드러누운 어머니께서는 배를 있는 힘껏 끌어안으며 오열하셨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머니께서 중얼거리던 절박한 그 말과 어머니의 종아리를 타고 흘러 바닥을 적시던 낯설고도 무서운 시뻘건 핏물은 영영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만 눈을 감으려는 어머니의 손을 애처롭게 붙들고 엄마 정신 차려 하고 외치는 것뿐이었죠.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가는 길. 심각해 보이던 구급대원 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핸드폰을 꺼내어 아버지께 연락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덜덜 떨리는 손은 자꾸만 핸드폰을 구급차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그런 저를 대신해 급기야는 구급대원분이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야 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저는 곁에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모자란 딸이었어요. 순식간에 병원으로 달려온 아버지와 함께 손을 붙들고 수술실에 들어간 어머니를 기다리는 시간은 1분 1초가 1년 같았어요. 태어나서 아버지께서 우는 얼굴을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더 불안했고 더 무서웠어요.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어머니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긴 기다림 끝에 어머니께서 정신이 드셨을 때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의 이름만을 불렀지만 어머니께서는 다르셨어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어머니께서 뱉으셨던 말씀은 애는 이었어요. 다 잠겨버린 목소리에 단 2글자. 애는 하고 물으시던 그 말씀에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속으로 절규했어요. 아버지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는지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고개를 푹 숙일 뿐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5개월 동안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사랑으로 품으셨던 소중한 저의 동생. 그 아이는 가슴 아프게도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저희 가족의 곁을 떠났어요. 저와 아버지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는 더 눈물을 흘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으시면서 또 한 번 오열을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는 당신 무사한 것만으로 하늘에 감사해.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쉽게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죠.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밝아도
어머니의 얼굴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런 어머니의 곁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아버지와 저의 얼굴에도 마찬가지로 슬픔이 가득했고요. 그 후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의 육체적 회복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애쓰기 시작했어요. 그 힘들었던 기간 동안 어머니께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들의 사랑이라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께서도 제게 그리 이르셨어요. 수연아, 너도 힘들겠지만 지금은 우리 다 함께 엄마 생각만 하자. 아버지께서는 문방구 앞에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문을 닫습니다라는 문구를 써붙이고 어머니 곁에 하루 종일 붙어 계셨어요. 외할머니께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오셔서 어머니를 살피셨어요. 외할머니의 품에 안겨 엄마 엄마하고 통곡하며 울던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도 낯설었어요. 어머니께서도 결국 저와 같은 누군가의 자식이고 저와 같은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어머니는 저보다 어른이니까, 엄마이니까 언제나 강하고 씩씩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매일 밤 어머니의 우는 소리를 들으며 되새기고 또 되새겼어요. 얼른 자라서 어머니보다 더 씩씩하고 강한 딸이 되어야겠다고 아이처럼 우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다고 어머니를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딸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는 매일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로 인해 저희 집엔 웃음이 사라져갔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너무 나 혼자만 슬퍼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수연이도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다시 천장을 보며 눈물을 삼키시고 저 역시도 눈물을 참지 못했지만 왠지 마음이 놓이긴 했어요.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려고 애썼던 아버지와 저.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 더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 문방구 문을 열고 일을 나가셨고 저도 곧 계약을 앞두고 있던 그날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문방구 문을 닫았다가 2달 만에 문을 열었던 그날. 아버지를 도와 문방구 청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제 눈앞에 웬 처음 보는 하얗고 낯선 생명체가 현관에 멀뚱히 서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누런 털이 삐쭉삐쭉 돋아나고 까만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그 생명체의 꼬리는 오늘 처음 보는 제가 뭐가 좋은지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놀라기도 하고 갑작스럽기도 해서 어머니께 그렇게 여쭈니 어머니께서는 주방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며 대답하셨어요. 분리배출하러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걔가 나를 자꾸 쫓아오는 게 아니겠니? 저리 가라고 호이호이 내쫓으려고 하고 다시 걸으면 또 내 발밑에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보니까 얼굴도 꼬질꼬질한 게 누가 버린 것 같아서 길을 잃은 것 같아서 밥이라도 먹이려고 데리고 올라왔어. 그런데 강아지가 쌀죽을 먹나 모르겠네.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열심히 만들고 계신 음식의 정체는 길을 잃은 유기견의 고픈 배를 채워주기 위해 끓여낸 죽이었답니다. 강아지란 그저 귀여운 동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저는
저희 집 현관을 차지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는 그 녀석이 낯설기만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곤 죽이 뜨거울까 후후 직접 입김을 불어내시며 그 작은 생명체의 뱃속을 따뜻하게 채워주셨죠. 걱정했는데 잘 먹어서 다행이야. 어머니께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때가 꼬질꼬질한 그 냄새나는 강아지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게라도 웃는 모습을 본 게 2달 만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어머니께서는 냄새도 나지 않는지 밥을 먹고 들어누운 그 강아지의 머리털을 내내 쓰다듬으셨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께 함께 강아지를 씻길 것을 제안했고 혹시나 실수로 눈에 물이라도 들어갈까? 아니면 잘못 힘을 줘서 뼈가 부러지게라도 할까? 노심초사하며 조심조심 그 녀석을 씻겼어요. 누렇게 때가 탄 털이 씻기고 나니 제법 뽀얀 모습을 드러냈어요. 드라이어와 선풍기를 총동원해서 축축하게 젖어있던 털을 바짝 말리고 나서야 어머니와 저는 허리를 펼 수 있었답니다. 끝났다 하고 허리를 펴니 땀범벅이 된 채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던 강아지. 그때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채 저를 보며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강한 충동이 들었죠. 이 조그맣고 가여운 강아지를 저희 집에 두고 싶다는 충동.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이제 제법 예쁘게 씻겨서 놨으니 주인 찾아주기가 한결 쉬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강아지의 주인을 찾아주자고 말씀하셨어요. 해가 질 무렵 아버지께서도 문방구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늘 신발장 앞에서 아버지를 맞이하던 어머니와 저는 먼저 달려나가 꼬리를 흔들고 앉아 있는 강아지를 보며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낯선 생명체에 어찌나 놀라셨는지 어이쿠하고 얼른 문을 닫고는 다시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답니다. 몇 초 후 다시 문을 열고 빼꼼 고개를 내민 아버지의 얼굴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우리 집이 맞나? 어머니께서는 쭈뼛쭈뼛 현관문 쪽으로 가서 아버지를 맞이하셨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와 강아지 앞에 쭈그려 앉은 아버지께서는 강아지의 얼굴을 한 번, 어머니 얼굴을 한 번, 그리고 제 얼굴을 한 번 차례로 바라보셨어요. 그때 저와 눈을 마주친 아버지의 얼굴에 피어난 안도감을 보았어요. 아마 아버지께서도 눈앞에 낯선 강아지보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고 더 놀라셨겠죠. 저는 어머니께서 보지 않는 틈을 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려는 듯 강아지의 정수리에 얼굴을 파묻으셨어요. 순간 스쳐가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잘 알기에 저도 어머니의 등 뒤에서 잽싸게 눈물을 닦아냈어요. 주인을 찾아주자. 어머니의 강한 뜻에 따라 저희 가족은 그날부터 동네의 흰색 말티즈의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벽보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강아지의 사진을 예쁘게 찍어 아버지의 문방구에서 프린트를 수십 장 뽑아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주인을 찾을 때까지만 집에서 데리고 보살피자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연락을 기다리며 강아지를 보살피는 동안 저희 집에는 필요에 의한 강아지의 살림살이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단 한 통의 연락조차 없었고, 결국 제가 먼저 어머니를 설득하게 되었어요. 엄마, 우리가 이 강아지 그냥 우리가 키우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만큼 귀여운 게 내 마음에 쏙 들어. 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대답 없이 한참 동안 강아지를 쓰다듬기만 하셨어요. 정말 누구한테 버림이라도 받은 걸까? 가엾은 것. 손바닥 아래 꼬리를 흔들고 있는 귀여운 생명체를 안타깝다는 듯 바라보시던 어머니께서는 하루가 지나도록 제 말에 어떠한 긍정도 부정도 없으시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아버지와 저를 불러 선언하듯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얘가 나를 쫓아온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 이제는 누가 나타나서 돌려달라고 해도 그러기가 싫어. 이제 이름도 지어주고 우리가 데리고 살았으면 해. 어제 수연이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기분이 정말 편안해졌어. 어쩌면 처음부터 내 마음이 그랬는지도 몰라.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아버지께서는 처음 강아지와 마주한 날, 저와 같은 마음이셨기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당장 그러자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대답을 하시자마자 저는 야호하고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푸스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강아지에게 지어줄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두부, 우유. 세상에 하얀 단어란 단어는 다 갖다 붙여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촌스럽고 한국적인 이름을 지어야 강아지가 장수한다며 삼돌이, 춘희 같은 이름을 주장하셨어요. 저는 그 하얗고 귀여운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며 고집을 피웠죠.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이 영 마음에 걸려 조금 촌스럽고 조금 한국적인 하양이로 이름을 짓게 되었답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양이도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자기 이름을 곧잘 알아듣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모든 것이 다 하양이 덕분이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눈물을 흘리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잠깐 다른 생각이 들었다가도 하양이의 발랄한 애교 한 번이면 금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고마운 존재였어요, 하양이는. 저는 그런 하양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셋에서 넷이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조금 특별한 동생. 제 동생은 하얀 털복숭이에 까만 눈동자와 까만 코끝이 귀여운 말티즈 강아지 하양이랍니다. 고개를 갸우뚱할 때면 조금 멍청해 보이더라도 말귀를 잘 알아듣는 행동에는 영리한 편에 속했어요. 아버지께서 하양이가 조금 있으면 산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스갯소리를 하시곤 했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산수도 하면 좋고 다 좋은데 나는 딱 하나. 우리 하양이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엄마, 아빠, 누나, 나 아파요 하고 아플 때만이라도 우리한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정말 소원이 없겠다. 어머니께서는 특히나 더 하양이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어요. 가끔 하양이를 막둥이라고 부르기도 하실 정도로
하양이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으니 말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의 손재주를 살려 직접 하양이 장난감 인형을 한 땀 한 땀 만들어내기도 하셨어요. 저도 그런 하양이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모든 걸 다 떠나서 하양이는 저에게 고마운 존재였으니 말이에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저의 곁을 일찍 떠나버린 동생을 대신해 하양이가 저희의 곁에 와주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하양이를 친동생 대하듯 예뻐했어요. 한 푼, 두 푼 모은 용돈은 제 군것질에 쓰지 않고 모아뒀다가 하양이 간식 사는 것에 보태곤 했죠.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께서는 더 행복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넷이서 오순도순 살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며 다시금 많이 웃게 되셨답니다. 저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하양이는 저의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중학교 졸업식까지도 언제나 함께였어요. 하양이에게 아픈 기억이 있다면 저희 가족의 사랑으로 그 아픔을 잊을 수 있기를 항상 염원했어요. 그렇게 하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5년째 되던 해, 하양이가 처음 왔을 때가 2살 정도 되었을 때이니 7살이 되었던 해였어요. 제가 17세가 되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들게 되었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대학 입시가 걱정되어 성적에도 워낙 연연하던 때였어요. 집에 있는 하양이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하양이에게 더 좋은 것을 사줄 수 있는 누나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 주말에는 학원에 가느라 바빴어요. 밤에 집에 돌아가면 하염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하양이를 보며 미안했지만 현실은 무서운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얼른 시간이 흘러 하양이와 그리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다시 많아질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은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렸을 때 일 때문인지, 그게 아니면 원래 타고난 성격 때문인지,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데리고 그때 당시 한창 유행하던 커피어때라는 카페에 자주 데려가 주시곤 했어요. 온통 교복 입은 학생들 뿐인 그 카페에서 흔들의자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밀린 수다를 떨며 나누어 먹던 빵은 천국의 맛이었어요. 그때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멈추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작은 소망이 하늘엔 조금 과한 욕심처럼 비추어졌던 것일까요? 늘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래가 조금 빨리 다가와 더 행복해질 날만 생각했던 걱정 없는 고등학생에게 세상 가장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난생 처음 와보는 장례식장이었는데 하필이면 생애 첫 장례식에서 제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까만 그날 밤, 그날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나니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학교 교문 앞과 운동장에는 늦은 밤 우산이 없는 자식들을 마중 나온 학부모님들로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학교 건물 앞 계단에 서서
비를 피하며 눈동자를 굴려 각자의 부모님을 애타게 찾고 있었죠. 저 역시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집이 학교 근처였던 저는 9시까지 하는 야자 시간을 겨우 5분 전인 8시 55분부터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도 늘 부모님께서 학교 앞까지 마중을 나와 계실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는 제게 늘 오늘 비 오니까 우산 챙겨가라고 이르셨던 어머니였는데 그때는 그 작은 우산 하나 챙겨가는 것이 어찌나 귀찮았는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신경 써주셔도 잊어버리고 그냥 학교에 가고는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늘 데리러 오시니까 내릴지 안 내릴지 확실치도 않은 비를 가지고 우산 따위는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건방지고 멍청한 행동이었어요. 8시부터 세차게 쏟아지는 빗방울에 오늘도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반 친구들은 다 갑자기 내리는 비에 짜증과 걱정이 섞인 말들을 해댔지만 저의 마음은 평화로웠죠. 어차피 엄마 아빠가 와주실 거니까. 그런데 그날 교문 앞을 아무리 살펴도 부모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비가 온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건가? 아직 집에 계시다면 그냥 가방을 대충 뒤집어 쓰고 뛰어갈 작정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루하게 느껴졌던 신호음이 점점 불안하게 들려왔어요. 서둘러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두 분 모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편히 쉬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옆에서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는 친구들을 두고 혼자 뛰어서 집까지 갔어요. 비는 멈출 줄을 모르고 억수같이 쏟아지고 가방과 교복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은 지 오래였어요. 그리고 아파트 앞에 도착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저의 눈앞에 불길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소리 없이 반짝이는 경찰차 조명과 무언가 바쁘게 말하고 있는 어른들. 순간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이 밀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저희 부모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사이에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에 성급하게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비를 맞으며 다시 핸드폰을 꺼내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도 초조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열려있는 현관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열려있던 현관문과 늘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신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난 후로는 불안함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렇게 빗물에 흠뻑 젖어 축 처진 교복을 입고 가방도 벗지 못한 채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핸드폰을 꼭 쥐고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무언가 낑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양이. 거실을 둘러보니 하양이가 없었어요. 문 밖에 하양이가 있음을 직감하고 문을 열었죠. 비에 쫄딱 젖은 하양이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제 정강이에 매달려 왔어요. 하양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와
추위에 덜덜 떠는 하양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불안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하양이를 안고 있는 채 몸까지 추위에 덜덜 떨려갈 무렵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빠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는? 불안함에 잔뜩 격양된 목소리에 아버지께서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 말이 없으시던 아버지께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다 쉬어버린 목소리를 하시고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수연아, 너희 엄마 어떡하지? 다 아빠 때문이야. 좌절스러운 그 목소리에 저는 아버지를 향해 전화를 끊지 말라는 말만 고함치고 냅다 병원으로 달렸어요. 굳게 닫힌 현관문 뒤로 하양이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제발. 엄마 제발. 택시를 붙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창문에 이마를 박으며 빌고 빌었어요. 다 거짓말이게 해달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걸로 해달라고. 손잡이를 붙들고 오열하는 아버지를 떼어내고 거짓말처럼 곤히 잠든 어머니를 확인한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니, 솔직히 실감나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를 붙들고 막 흔들어댔어요. 그만해. 재미없으니까 장난 그만 쳐. 빨리 눈 떠. 하지만 곤히 잠든 어머니의 눈꺼풀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핏물이 가득 묻은 옷가지와 끈적한 손을 붙들고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어머니께서는 끝내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몇 시간을 울고 지치기를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옆에서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모든 것이 다 자기 탓이라고 오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굳이 여쭙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를 되살리고 싶었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여쭙지 않은 것을 저는 아주 오랫동안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께 이유를 들었더라면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는 그날도 쏟아지는 비를 뚫고 저를 마중 나오고 계셨어요. 문을 나서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내가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수연이 우산도 못 챙겨줬어라며 자신을 탓하셨다고 했어요. 비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우산을 챙겨가지 않은 건 저였는데 어머니께서는 그조차도 딸의 잘못이 아니라 엄마의 잘못이라 여기신 것이에요.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 말 들을 걸. 우산 챙길 걸. 제가 우산만 잘 챙겨갔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어요. 쏟아지는 비를 뚫고 저를 마중 나오신 어머니께서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신 것이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내가 가겠다고 했으면 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해 집에 혼자 남아 계셨던 것을 자책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되신 건 모두가 다 제 탓이었으니까. 친척 언니들이 하양이를 맡아주는 동안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그중엔 엄마를 치고 간 덤프트럭 기사도 있었어요. 외삼촌들이 그 아저씨의 멱살을 잡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찌 그 아저씨를 보는데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모든 게 제 잘못임을 알기에 제 자신에게만 화가 났을 뿐이었어요.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시고 집에 돌아왔을 땐 언제나처럼 하양이가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꼬리를 흔들며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하양이를 보니 또 어머니 생각이 치밀어 올랐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하양이를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또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대로 하양이를 안고 다시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운전대를 잡은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어머니를 모셔둔 납골당엔 네모나고 비좁은 칸 안에 어머니의 유골함과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과 어머니 아버지 결혼 사진, 그리고 제 중학교 졸업식 날 하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 하양이는 뭘 아는 건지 그 사진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엄마, 하양이 왔어. 하양아, 엄마한테 하양이 왔어요 해야지. 말을 하지 못하는 하양이가 제 말을 따라할 리는 없었지만 어쩐지 느리게 흔들리는 꼬리가 꼭 제 말을 알아듣는 것만 같았어요. 짧게 낑하고 우는 소리에 제 팔에 다가오는 하양이의 살랑이는 꼬리를 느끼며 속으로 어머니께 여쭈었어요. 엄마, 하양이가 뭐래? 엄마 보고 싶대.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하양이가 자꾸 핥아댔지만 어쩐지 어머니께서 하양이가 속으로 하는 말들이 다 들리는 것만 같아서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아버지께서는 이사를 고려하셨지만 저의 학업 문제로 결국 그 집에 계속 살게 됐어요. 저도 마음을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큰 그 집이 쓸쓸하고 사무쳐 힘들다가도 어느 날은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 집을 떠나기가 싫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때 이사를 하지 않았던 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도 제게도 그리고 하양이에게도 어머니의 온기가 절실했던 날들이었으니 말이에요. 44세. 아직은 너무 젊은 나이에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곁에 아버지가 계셨고 하양이가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수연아, 우리 엄마가 슬퍼할 만한 일은 하지 말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엄마가 더 슬퍼하실 거야. 어머니께서는 저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서로가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때 곁에서 서로를 지켜주었어요. 너무 힘들 땐 차라리 어머니께서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가셨다 생각했어요. 그런다고 마음이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지만 돌아가셨다고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조금 낫더라고요. 하양이는 한동안 뭘 알기라도 하는 건지 하염없이 현관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거나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준 장난감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도 지나가고 그러는 와중에도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 어린 뒷바라지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힘든 날에도 책을 들여다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엄마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 덕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 비록 아주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실패했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을 나와 25세에 무난한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대학에 가서도 하양이와 쓸쓸하실 아버지를 걱정해 집에 있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첫 사회생활이 그리 평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어요. 제가 27세가 되던 해 하양이마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어요. 하양이의 나이 17세였어요. 사실 1년 정도 전부터 하양이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아버지와 저는 불안함을 늘 안고 살았었어요. 단 하루라도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해주기 위해 애썼죠. 그렇게 1년을 더 버텨준 하양이가 17세가 되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된 것이에요. 어머니도 동생도 잃은 채 남은 것은 아버지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만큼이나 아버지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세상에 둘만 남은 가족. 때때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버텼지만 제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저희 앞에 나타나준 복덩이 같은 하양이가 떠났을 때 저는 또 자책을 했었어요. 하양이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지었더라면 하양이가 더 오랫동안 저희 곁에서 살다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때문이었어요. 예쁜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멋대로 그랬는지 후회가 됐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처럼 자책하는 제게 하양이가 엄마 심심할까봐 우리보다 먼저 엄마를 만나러 간 거야. 너 때문인 건 아무것도 없으니 자책하지 말아라. 이제 엄마 혼자 우리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양이와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리운 마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TV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견 봉사활동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제가 꼭 가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유기견으로 저희 집에 왔던 하양이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근처에 봉사를 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아 봉사활동 신청을 했어요. 찾아간 곳은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버려졌는지 모를 수많은 유기견들. 그럼에도 사람이 오는 게 좋아. 꼬리를 흔들며 한 번이라도 더 만져달라고 애교를 부리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15년 전 어머니께서 하양이를 집에 데려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하양이와 함께 살자고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하양이도 이 아이들처럼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역시 사람에게 버려지고 아프지 않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 온갖 생각이 밀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점차 저와 얼굴을 익히고 저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가까워졌어요. 제가 특별한 미용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고 청소를 하고 밥을 주는 것 등의 간단한 일들인데도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주 아이들을 보다 보니 특별히 제 마음에 끌리는 아이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 녀석은 노란 황금색 털의 강아지였는데 믹스견이라 비교적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 아이였어요. 그곳에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했지만 유난히 저를 좋아하고 애교가 많았던 그 녀석에게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방문할 때마다 속으로 몇 번이나 이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지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입양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여기 자주 봉사 오시는 분인데 아마 수연 씨하고 비슷한 또래이실 거예요. 이 친구를 노랑이라고 부르면서 예뻐하셨어요. 몇 주간 보살피다가 정이 드신 거죠. 정식 절차 밟고 입양 직전이에요. 수연 씨는 서운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한번 인사라도 나누시던지요. 센터 관리자분은 곧 있으면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사람이 올 시간이라면서 저를 붙잡아 두고 인사라도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라고 그 사람이랑 인사를 나누나 했었는데 막상 인사를 나누고 보니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다 2~3살 정도 많아 보이는 외모에 선한 눈동자를 가진 남자분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노랑이하고 그 녀석을 찾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나 할까요? 예전에 저의 가족들이 외출하고 돌아와 하양이를 하양아하고 부르며 들어오던 그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 같아 묘하게 동질감을 느꼈어요. 노랑이는 그 사람이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 꼬리치며 반가워했어요. 그 순간 둘이서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주책맞은 눈물샘은 때와 장소도 잊은 채 눈물을 뿜어댔어요. 남자가 저를 보며 당황했고 센터 관리자 분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는 멋쩍게 웃었어요. 죄송해요. 입양 간다는 말을 들으니 뭉클해서 저는 괜히 다른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핑계랍시고 늘어놓은 말도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노랑이가 입양을 가고 나서도 저는 매주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그곳에 있으면 하양이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은 무뎌져 갔거든요. 어렵고 힘든 상태의 아이들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길게만 느껴지던 주말도 순식간에 지나가곤 했어요. 그 남자도 매주 봉사를 나왔어요. 노랑이를 입양해 갔는데도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번 안면을 트고 나서 그런 건지 그 후에 주말마다 자주 마주치게 된 저희는 통성명도 하고 소소한 이야기 정도는 나누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 남자 앞에서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녀석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입양을 보내게 돼서 묘하게 서운하더라고요. 잘된 일이다 싶으면서도 저는 고민만 했는데 그렇게 결정해서 데려가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멋있어 보였어요. 말을 내뱉고 나서
뒷말은 하지 말거라고 후회를 했어요. 조금 과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오히려 반색하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괜찮으면 노랑이를 보여주겠다고. 여기서 지낼 때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아졌다며. 시간이 되면 함께 산책이라도 가지 않겠느냐고 물어봤어요. 망설여지긴 했지만 어째서인지 거절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주말이 지난 월요일 저녁 그 남자를 유기견 센터가 아닌 동네의 한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센터 밖에서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조금은 설레었어요. 노랑이를 만나게 돼서 설레는 건지, 그 남자를 만나게 돼서 설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다시 만난 노랑이는 정말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1시간가량 공원을 걷고 대화를 나누며 저희는 조금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 잠깐의 시간에도 남자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시 또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아쉬운 헤어짐을 하려던 그때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자가 말했어요. 괜찮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함께 산책하실래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3번의 산책 끝에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연애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던 저였으니,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 좋아하던 저였으니, 밖에서 누군가를 사귀고 좋아할 기회가 잘 없었어요. 이토록 마음이 이끌리는 사람이 없었기도 하고요.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나 선할 수가 있다는 걸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며 처음 느꼈었어요.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동물을 사랑하는 남자의 매력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고 마음이 커가면서 저는 이 사람을 아버지께 꼭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아버지와 식사 한번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어렵사리 꺼낸 그 말에도 그 사람은 환히 웃으며 나야 너무 영광인데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께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하던 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가기 위해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면서부터 참기 어려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건지 스스로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막상 식당에 마주 앉은 아버지와 남자친구를 보고 나니 제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옆자리는 제 자리, 아버지의 옆자리는 어머니의 자리인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 텅 비어 있는 그 자리. 어머니 생각에 그토록 눈물이 났던 것이에요. 이 좋은 사람을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알기에 어머니께서도 보시게 됐다면 정말 좋아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펑펑 울며 어깨를 들썩이는 저를 아버지도 남자친구도 다 이해한다는 듯 달래주었어요. 옆에 남자친구가 있어서 말씀하시지 못하시는 듯 했지만 분명 단둘이 있었더라면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이렇게 펑펑 우는 것도 엄마가 다 지켜보시고 있을 텐데 바로 앞에서 보는 아빠도 가슴 아프고 말이야. 좋은 자리인데 울지 마. 엄마 분명 웃으며 내려보고 계실 거야. 굳이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 않으셔도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
아버지의 촉촉한 두 눈동자가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기로 한 저와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처음 뵙는 자리는 아니었고 몇 번 밖에서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괜히 긴장되는 마음에 덜덜 떨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 하나가 거짓말처럼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인 만큼 남자친구의 부모님 역시 따스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죠. 긴장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남자친구의 방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내어 보게 되었고 그 속에는 남자친구의 어린 시절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절 유행하던 디자인의 사진첩. 왠지 저희 집에서도 그런 사진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괜히 반가웠어요. 부모님들의 비슷한 패션 스타일과 헤어스타일들은 저희 두 사람을 깔깔거리며 웃게 만들었어요. 중간중간은 시어머님의 젊었을 적 사진을 보며 속으로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기도 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라 그런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 더 생각났던 것 같아요. 괜히 어머니 생각에 또 한 번. 어머니께서도 내 남자친구를 한 번만이라도 보실 수 있다면 하는 울적한 생각이 들던 그때였어요. 가지런히 사진들이 꽂혀 있던 사진첩 마지막 장에서 톡하고 제법 커다란 사이즈의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어요. 꽤 두꺼운 두께로 인화된 사진이었어요. 이거 나 어린이집 졸업 사진이네. 남자친구의 어린이집 졸업 사진이라는 말에 얼마나 귀여울까 싶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 순간 나 어디 있는지 찾아봐. 남자친구의 말은 들리지 않고 사진 가장 끝쪽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여자에게로 시선을 빼앗겼어요. 굵은 웨이브 머리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펑퍼짐한 줄무늬 니트를 입은 여자. 미치도록 낯익은 여자.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요. 저는 다급히 남자친구의 팔을 붙들고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어요. 혹시 어느 어린이집을 나왔느냐고. 그리고 남자친구의 입에서 어린이집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거짓말처럼 눈물이 펑펑 흘러나왔어요. 이 사람, 우리 엄마야.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부임하셨던 어린이집. 그곳에서 저를 출산하시고도 10년간 근무를 하셨으니 틀림없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입고 계신 옷까지 제 어릴 적 사진첩에서 분명히 본 적이 있었기에 저는 이 놀라운 인연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아버지께 소개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뵈면서도 늘 속으로 우리 엄마도 내 남자친구를 딱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시면 안 되나? 고 하늘에 물었었는데 저의 그 소원 아닌 소원이 무색하게도 어머니께서는 이미 제 남자친구를 만났던 거예요. 그것도 한참 오래전, 아주 먼 과거의 말이에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이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그동안 당신을 만나면서 어머니께 소개할 수 없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이미 만났던 사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어깨를 들썩이자 남자친구도 눈물이 나는지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저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저희는 그런 대화를 나누곤 해요. 우리의 인연은 엄마가 맺어준 인연인 것 같다라고요. 아버지와 둘이 살던 저는 이제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남편과 함께 유기견이었던 노랑이를 돌보며 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의 결혼과 동시에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하시고 그곳에서 작은 마당을 지어 동네의 떠돌이 개들이나 유기견들을 보살피기 시작하셨어요. 총 4마리의 개들인데 아버지를 곧잘 따르고 영리한 녀석들이라 참 예뻐요. 결혼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으로 아버지, 어머니, 하양이와 함께 살았던 그날들을 떠올려요. 그리운 날들이 많아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귀찮다고 적당히 오라고 하시면서도 있는 내내 예전처럼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어머니와 하양이가 그리운 밤.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직 여전히 어머니와 하양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아버지께서는 이사를 고려하셨지만 저의 학업 문제로 결국 그 집에 계속 살게 됐어요. 저도 마음을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큰 그 집이 쓸쓸하고 사무쳐 힘들다가도 어느 날은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 집을 떠나기가 싫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때 이사를 하지 않았던 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도 제게도 그리고 하양이에게도 어머니의 온기가 절실했던 날들이었으니 말이에요. 44세. 아직은 너무 젊은 나이에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곁에 아버지가 계셨고 하양이가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수연아, 우리 엄마가 슬퍼할 만한 일은 하지 말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엄마가 더 슬퍼하실 거야. 어머니께서는 저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서로가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때 곁에서 서로를 지켜주었어요. 너무 힘들 땐 차라리 어머니께서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가셨다 생각해